342페이지요. 이 문제집을 좀 여러 번 풀어보세요.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도움됩니다. 답만 찾았다 해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반복해서 지문을 좀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평가로는 보통 6문제 정도 나옵니다. 평가론 구성은 맨 먼저 평가 총론. 그래서 평가가 무슨 말인가. 여기서 먼저 나올 수 있는 것은 평가 총론에서는 맨 처음에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 방식이요. 평가 규칙에 보시면은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독립평가 그 네 가지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방식에 대해서요. 평가 규칙이 나온 거, 평가 방식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로 구별해. 여기서 보통 문제가 한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치론이요. 여기 가치론이란 말은 평가사가 평가할 때 기준이 아마 있겠죠. 평가사는 기준할 때 기준이 두 개, 크게 봤을 때 세 가지가 있는데 맨 첫 번째는 가치론에서는 함정시장 가치. 감정평가사는 시장 가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가치를 구하죠. 그래서 함정시장 가치요. 요거 구하는 거. 이거 작년에 여기서 문제가 한 문제 나왔습니다. 여기는 종류가 또 네 가지가 있는데 가치와 가격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동산 가치의 특성. 세 번째는 가치 형성 과정. 네 번째가 시장 가치. 그래서 한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잘 아시는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요. 요거 하고요. 작년에도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한 문제요. 선, 지표, 후계체죠. 먼저 지역 요인, 표준적 사용, 그 다음에 가치 수준하고요. 그 다음 나중에 개별 요인, 최유 사용, 선, 지표, 후계체. 들어보시는 기억나시죠? 네, 이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최유효 사용. 그래서 최유효 사용에서는 원칙이 13가지 있었죠. 여기서 보통 하나 정도 해서 이렇게 합쳐가지고 2개 아니면 3개. 그래서 보통 한 2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2문제 정도요. 작년엔 요거 나왔습니다. 올해 요것도 가지 않을까? 여기에 빠지고 유리 간다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평가 방식. 우리 평가 방식에는 크게 봤을 때 3가지가 있죠. 그래서 비교 방식, 원가 방식, 수익 방식. 그래서 주로 비교법에서요. 비교법에서 문제가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원가법이요. 여기 원가법이 하나 아니면 2개.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원가법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 아니면 2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익 방식.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파트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는 계산 문제가 반드시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보통 3개 아니면 많으면 4개까지 한 3문제 정도요. 이렇게 한 문제, 2문제, 3문제니까 보통 6개 아니면 7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평가 규칙 있는 그거는 안 할 겁니다. 그거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니까 읽어보시고. 그래서 오늘 요거를 다 하려고 하면 다 나가기는 조금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까지는 아마 갈 겁니다. 원가 방식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교 방식하고 수익 방식 조금 다음 주에 할 거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시면 거기 평가 필요성 나오는데 그 평가 필요성은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근데 평가 필요성은 보시면은 평가를 왜 할까요? 자본주의에서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 맞죠?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따라 결정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시장이 할 걸 왜 사람들이 할까요? 시장이 못하니까. 그잖아요. 예를 들어 시장에서 적절하게 늘 평가가 된다면 할 필요가 없을 건데 시장에서 안 되니까. 못하니까. 그럼 시장이 왜 못 할까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전성. 부동산 시장은 일반 동산에 틀려가지고 시장의 불안전성이요. 여기 시장의 불안전성이란 말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불안전성이란 말은 가격이 오르고 떨어짐에 따라서 양이 늘고 줄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적 변화, 값이 변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잘 이루어진 시장을 완전한 시장이라고 그래요. 이게 되려면 전제 조건이 양적 증감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근데 부동산은 양적 증감이 자유롭죠. 이게 안 되잖아요. 여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안 된다는 얘기는 뒤에 보자면은 그죠. 일문이가 법칙 성립이 안 됩니다. 여기 안 된다는 얘기는 함적 시장이 없다는 얘기요. 여기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없다는 얘기는 그러면 여기에 왜 될까요? 이렇게 불안정성 나오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뭘까요? 부동산 특성 때문에.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용도의 다양성, 위치의 가변성, 또는 합분성, 국토성, 모든 특성. 우리 아는 모든 특성 전부 다 집어넣으세요. 이게 부동산 특성 때문에 불안전합니다. 일반 동산은 움직일 수 있죠. 부동산은 못 움직이잖아요. 못 움직이니까 저희 시골에 나주 땅 많습니다. 그걸 오늘 밤에 이제 가져가면 참 좋겠는데 그걸 못 가져가니까. 그잖아요. 부동산 특성 때문에 나와요. 여기 부동산 특성인데 여기도 정확히 말하면 자연적, 인문적성 이런 특성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특성 때문에 여기 안 됩니다. 여기 안 되니까 함적시장이 없습니다. 그럼 함적시장이 없다는 얘기는 그죠? 균형각이 있을까 없을까? 균형각 여기에 없다는 얘기. 여기 없다는 얘기는 일문이니까 성립이 될까 안 될까?
일몰이값. 여기가 좀 안 된다는 얘기.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함정시장 값을 늘 만들 수만 있다면 할 필요 없잖아요. 딱 정해진 거니까. 여기 안 돼서 그래요. 요렇게. 오케이. 그죠? 요것 때문에 안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부동산 시장은 그냥 가격 형성 요인, 가치 형성 요인. 이게 너무너무 복잡해요. 형성 요인의 다양성이요. 요인이 너무 많습니다. 일반 동산 같으면 양적 증감에서 금방 이루어지는데 부동산은 양적 증감 없는데 누가 한마디만 하면 값이 올라가고 누가 한마디 하면 또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 복잡 요인을, 그런 다양한 요인을 전부 다 가격표가 제대로 포섭이 안 돼요.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시장이 제대로 못하니까 누가 합니까? 전문가들이 논리에 따라 해야 되겠죠. 안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가장 쉬운 말로. 시장에서 함정시장값이 늘 딱딱 정해진다고 하면 할 필요 없는 거죠. 함정시장값이 나온다면 평가할 필요도 없죠. 시장에 제대로 전부 다 모든 게 정해지는 건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니까 그거죠. 안 되는 이유가 시장이 불안전해서. 두 번째는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 동산은 대부분 사익성밖에 없는데 부동산은 어쩌니까 사회성하고 공공성이요. 부동산은 사회성, 공공성 어쩌 이게 굉장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 요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요건 옛날에 6회 한 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단일한 문제는 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지문 하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 얘기가 지금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봅시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한 언급인데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은 1번 보시면 부동산은 부동성 등 특성으로 인해서 어찌어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번이 지금 부동산 특성 때문에 불안전한 시장이 된다 그런 얘기죠. 시장이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볼까요? 현실의 가격은 개별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서 보통이 함정이고 보통으로 함정인 수요공급의 균형까지 성립이 어렵다. 만일에 합리적 시장이 형성이 되고 늘 그런 값이 나온다면 할 필요 없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만 하고 남을 해코지 하는 사람 하나도 없대요. 그럼 법을 만들 필요 없잖아요. 맞죠? 우리 한 10년, 15년 전에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그런 범죄 제목이 없었죠. 요즘에는 있잖아요. 왜? 그런 나쁜 짓 한 녀석 있으니까. 그런 녀석 없으면 안 만들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함정시장이 없으니까. 1번 그거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공급은 공급의 제한성, 부중성하고 그 다음에 국지성, 부동성 등 그런 특성 때문에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제대로 안 되니까. 말은 길지만 논리는 간단해요. 시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그리고 왜 역할을 못하니까? 안 움직이고 안 늘고 안 없어지고 그런 특성 때문에. 그러니까 정해진 값이 없으니까. 딱 균형가격이 안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사고 팔아야 되니까. 그럼 기준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평가죠. 늘 함정으로 나오고 늘 정해진다면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논리는요. 그 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지는 인접성 때문에 일물일까. 인접성 때문에 일물일까가 아니라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까죠. 일물일까 나오면 개별성. 개별성은 전부 다 다르다. 모든 게 다 다르다. 위치도 수익도 가격도 전부 다 다르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없다. 비대체성. 비교가 어렵다. 바꾸기 어렵다. 그게 개별성이잖아요. 개별성 밑에 종류를 전부 다 애워두시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개별이라는 말을 먼저 생각하시다. 개별은 따로따로. 맞죠? 모양도 따로, 위치도 따로, 수익도 따로, 거래도 모든 게 따로따로.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르기 때문에 하나에 하나씩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는 일물일까 나오면 전부 다 인접성이 아니라 개별성이 가장 먼저, 가장 단골 메뉴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평가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뜻과 관계됩니까? 특성 다 되는데 하나만 꼬집으라면 개별성이 가장 먼저. 평가의 특성은요. 물론 개별성 하나만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개별성이 가장 먼저란 뜻입니다. 3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즉 인문적성 때문에. 자연적, 인문적 다 됩니다. 근데 꼬집어보자면 부동성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고 부정성 때문에 안 되고 영속성, 개별성, 인접 다 안 되고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동산은 용도가 거의 획일적이기 때문에 딱 하나의 용도가 있으니까 값이 하나 나오는 거 맞죠? 부동산은 용도가 여러 가지니까 주거지로 썼을 때 땅값하고 상업지로 썼을 때 땅값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은 땅인데 또 옆에 도로가 뚫리면 더 비싸고 금은방 옆에 예를 들어서 도로가 뻥 뚫렸습니다. 금값 올라가죠. 금값은 안 올라가요. 근데 집값은 올라가요. 맞는 얘기잖아요. 달동네다가 다이아몬드 놔도 가격 변화 없습니다. 그죠? 부자동 놔도 변화 없잖아요. 근데 땅은 안 그래요. 옆에 달동네가 생기면 싸질 거고 부자동 생기면 비싸질 거고 그게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 부동산은 환경을 받는데 부동산은 환경에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 그러면 달동네가 생기면 값이 얼마 올라간다 딱 정해진 룰이 있는가요? 도로가 8차선 지나가면 50% 오른다 룰이 있는가요? 그런 룰이 있으면 할 필요 없잖아요. 딱 정해졌으니까 공식으로 나오니까. 맞죠? 그게 안 되니까. 논리 간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국토성, 환경성, 그런 성질 때문에. 그러니까 1번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 특성 때문에 제대로 된 시장이 없다. 그러니까 올바른 시장이 없다. 올바른 시장이 없으니까 함정값이 안 나온다.
근데 안 나오는 우리는 사고 팔아야 된다. 누가 할까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줘야 되겠죠? 그게 요 얘기. 말 뜻이요. 1번은 되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보니까 기능, 요거는 사실 3번 나왔습니다. 8회 때하고 14회 때가 나왔었어요. 거기는 평가 기능은 2가지가 있는데, 기능이 만약 또 문제 나온다면은 이것만 보시면 돼요. 주체. 누가 했는가. 그 다음에 목적이 뭔가. 그러니까 누가 무슨 목적으로 했는가. 요것만 따지자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는 정치적 목적. 그게 정치적 기능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 기능이요. 그러고 보니까 정치적 기능은 누가 할까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건 국가에서 주로 하겠죠. 그 다음 누가 할까요? 그 다음에 공익이 목적이겠죠. 사익이 목적이 아니라 공익 목적. 당연하잖아요. 읽어보시고 국가에서 주로 하고 공익이 목적이다 그러면 정치적 목적 맞아요. 근데 경제적 목적은 우리 일반 사인들요. 우리들이 보통 하잖아요. 사인들이. 우리 경제 주체가. 그 다음에 무슨 목적으로 할까요? 사익이죠. 요거요. 요 2개를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 지문 지금 5가지는 이미 기출문에 다 노출된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문이 다시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개론은 항상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가지 구분할 때는 나오더라도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도 누가 하는가, 그다음 목적이 뭔가 요것만 이해합시다. 그러면 다 돼요. 자,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세금 누가 매깁니까? 사인들이 세금 매기진 않잖아요. 이게 국가가 무슨 목적으로? 공익 목적 맞죠? 그죠? 소득 재분배한다든지, 그죠? 국가의 재정 확보라든지 공익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적 손실보상. 손실보상은 누가 합니까? 우리 손실보상하고 손해배상은 틀리죠? 배상이라는 말은 불법을 전제로 합니다. 그 다음에 보상이라는 말은 합법을 전제로 하죠.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 보상법 그거하고 민주화 배상법 한자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진압구의 불법이다 위법이다 그걸 따지는 거니까.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치 형성 유도. 그게 바로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는 구속성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공시지가 구속성 있어요? 없어요. 공시지가도 규제 안 하고 거래 안 하면 벌금 물리죠? 아니잖아요. 구속성 없잖아요. 공시지가는 그냥 유도 기능이에요. 요 동네 값이 요 정도 되니까 요렇게 하세요.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으세요. 이용할 때 기준으로 삼으세요. 용도 결정할 때 요 정도 값이니까 요렇게 쓰세요. 일종의 예시적 기능이고 유도적 기능이지 구속적 기능은 없어요. 공시가로 해서 만약 거래 안 한다면 벌금 나오죠? 그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위로 올라갑니다. 합리적 효용 이용 관리. 거기도 효율적 이용까지 나오면은 경제적이에요. 이용을 관리하고 유도하고 지시하고 규제하고 통제하고 이런 말 나오면 정치적 기능이에요. 이해하셨을까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주어진 땅을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 함적 이용. 이 주어진 땅을 예를 들어서 여기 사거리 땅이 있습니다. 이거를 뭘로 쓸까요? 용도 결정 누가 할까요? 개인이 다 해요. 근데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써있죠. 이 땅에다가 3층 만지 5층에다가 기본 룰은 자본주의 경제는 누가 위주예요? 사익 위주 맞지 않아요? 부동산 거래, 사용, 이용, 투자 전부 다 사경제예요. 근데 잘 못했을 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규제하고 통제하는 거지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통제하면 사회주의 경제죠.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사익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닌가? 헌법에도 명시됐잖아요. 자본주의는 그저 사회주의 상권을 보여주는 거 맞죠? 근데 그게 위배되고 넘어섰을 때 국가에서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처음부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2번 같은 것도 효율적 이용 거기까지만 하면 경제적인데 효율적 이용을 관리하고 규제하고 유도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또는 예를 들어 통제하고 그런 말 나가면 경제적이 아니라 정치적 말 뜻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공익 목적이냐 일반 우리가 경제주체가 사익 목적이냐 그거 따지자는 얘기 된 거죠. 그 다음에 거기 확립과 거래소 성립과 유지 이거는 경제적 기능이에요. 뭘로 할 건지 체유사용하고 뭘 무슨 정도 할 건지 전부 다 사경제예요. 그러니까 요 문제가 다시 나온다면 그 지문은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런 지문 거의 안 나옵니다. 나온다면 어떻게 보자고 항상 이렇게 하자고요.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고 그 다음에 목적이 뭔가 이게 포인트예요. 문제에서는요.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3번 한번 풀어보시죠. 똑같은 얘기니까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기 네 번째는 무슨 말이냐면 평가 방식에서 우리 평가 주제 들어서 임의적 있고 필수적 있습니다. 거기는 법정평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법에 딱 정해놨다는 얘기죠. 거기 법정평가는 아직 문제 나온 적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기본서를 때 말씀드렸는데 나온다면 어떻게 구별하자? 법정평가는 법에서 딱 정해놨던 거죠. 어쩔 때 법을 정해놓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법에 보면 기소행위가 있고 재량행위가 있죠.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은 국가가 알아주는 거야. 내가 찾아 먹어야 돼.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했어요. 경기도 성남시 가면은 이런 게 있어요. 3대 복지가 있는데 애들 교육값, 교복값, 중고생 교복값 전부 다 무상으로 주거든요. 그 다음에 애 남은 또 뭐 돈 주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취업을 아직 못한 애들은 취업수당 준 게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 집에 애들 중고생이 2명 있다고 하자갑시다. 그럼 국가가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신청을 해야 돼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은 재량행이에요. 근데 나한테 부담이 되는 국가가 반드시 전부 다 알아서 해줘야 됩니다. 그렇듯이 거기 법정평가란 말은 국가에서 어떤 행정활동을 하면서 개인의 사적재산을 침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규제를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부담을 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어쩌면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될까 안 해줘야 될까?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법정평가란 말은 법에서 반드시 정했다는 얘기는 필수적 평가예요. 그 말은 국가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서 국가의 어떤 행정 목적으로 국가의 정책 목적으로 했었는데 그게 국가는 공익이 목적인데 사적 경제에 부담이 줄 수도 있고 침해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깡패 국가죠. 맞죠? 그러니까 법정평가는 내용이 전부 다 뭐냐면 우리한테 좋은 거 나쁜 거 전부 다 나쁜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토지 뺏어가면 좋아요, 나빠요? 수용, 강제 수용한다든지 강제로 매수한다든지 그죠? 세금 매긴다든지 좋은 거 나쁜가요? 그러니까 법정평가는 종류를 애워도 나쁘지 않아서 애우지 마시고 법에서 반드시 정해놨습니다. 왜? 국가의 활동에 따라서 국가의 공익을 목적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 행동이 국가는 공익이 됐지만은 사경제 우리 사인들한테 부담을 주고 침해를 가하고 그 다음에 어쩌니까 손해를 가하고 그런 어떤 행동들 주로 많아요. 그럼 그렇게 해놓은 국가가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경제 보호해줘야 되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손실보상 해줘야 될까 안 해줘야 될까? 그때는 반드시 근거를 정해놔야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득되는 것은 안 정해졌다니까요. 그건 재량행이에요. 나한테 이득이 되고 국민들한테 혜택을 줄 때는 국민들이 알아서 찾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교복 자유라고 교복 대금을 준다. 그럴 때 모든 걸 조사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 꼬마가 둘이 있습니다. 돈 주세요. 우리 집에 누가 좀 예를 들어서 애를 낳습니다. 돈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주는 거지 국가 알아서 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저한테 침해가 되고 손해가 되는 국가가 반드시 알아서 해줘야 됩니다. 그게 법정평가 쉽게 표현하면요. 자, 읽어보세요. 보시면은 매수 수용 뺏어갑니다. 좋아요, 나빠요? 그 다음에 공시가도 점 일종의 유도적 기능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토지 구획, 토지거래 규제. 국가가 어떤 목적에 따라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하철 사용료 평가라든가 또는 개발 부담금, 과세평가. 전부 다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전체 내용을 보자고요. 하나하나 외우실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부담되고 그다음에 뭔가 제외가 되고 우리가 이익이 되는 것, 손해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전부 다 국가가 배선을 해줘야 되니까 그게 법정평가입니다. 가장 쉬운 말로 하자면은. 그리고 나서 종류 몇 가지 읽어보시면 되죠. 그 종류를 전부 다 그 박스 안에 6가지를 전부 다 외워두시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 못 가니까 사실 골자는 우리가 이익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되는 것, 손해되는 것, 우리한테 약간 마이너스 되지 플러스이 아니라는 얘기. 그런 얘기를 전부 다 법정평가고 필수적 평가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잘 해보시면은 기본서 할 때 법정평가하고 필수적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기본서 할 때도. 그쪽만 딱 읽었다니. 다른 데는 사익평가 읽지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적평가 읽지도 안 했어요. 거기만 딱 읽었다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준 시점.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이라는 건 기준이 되는 시점이요. 여기 기준 시점 나오면 가장 딱 한마디인데 변동 원칙이죠. 기준 시점은 변동. 그러니까 기준 시점이라는 건 평가할 때 기준을 제가 적는데 여기 기준 시점은 이렇게요. 여기는 맨 먼저 의미가 거기 보시면 가격조사 완료일 맞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요. 그래서 오늘이 지금 7월 11일인가? 11일 맞죠? 제가 직업이 감정평가사예요. 그런데 오늘 저한테 어떤 사람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 평가 좀 해달라. 그럼 오늘 평가를 부탁받다니까 오늘 뭐라고 할까? 평가 의뢰일이라고 그러죠. 누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어디 광주에 쌍촌동에 무슨 땅이 있다, 건물이 있다. 이거 평가해 주세요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럼 평가를 부탁받는 날이죠. 평가 의뢰일. 그럼 부탁받고 바로 현장에 출발할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예를 들어서 그 의뢰 대상이 종류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사전 준비기간이 있을까 없을까요? 가장 쉬운 말로 지적도 한 번은 보고 할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지도 한 번은 보고 할 거 아닙니까? 거기 어디가 있는가? 그런데 이때 사전 준비기간이 평가 대상이 좀 크다든지 액수가 크다든지 그러면 조금 더 조사기간이 더 길지 않을까요? 만약에 100만 평짜리 공장 부지를 지금 요구하고 있대요. 그럼 바로 출발할까요? 최소 며칠 어쩌니까 좀 조사를 한 게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동네가 지금 어떤 동네고 지금 공법수 규제가 뭐가 있고 지금 그 동네 인구는 어쩌고 도로계획은 어쩌고 이런 걸 볼 거 아닙니까? 그런 사전 준비기간에서 했다고 하자면서 그럼 7월 15일까지 4일 정도.
그러고 나서 15일날 가서 그 현장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7월 25일까지, 예를 들어 7월 30일까지 거기에 이제 있으면서 그 땅을 보는 거예요. 아, 요 땅이 이러니까 비싸구나, 이러니까 싸구나. 정확히 말하면 그 평가 대상 부동산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조사하고 끝내고 난 그날을 뭐라고요? 현지조사 완료일. 그날을 기준시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평가 대상 부동산의 그 가치 형성 요인, 사회적 행정적 경제 많이 쓸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를 직접 가서 보는 거예요. 도로는 넓은지 좁은지, 건물은 큰지 작은지, 옆에 뭐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그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제반 요인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조사 끝낸 날, 그날은 뭐라고요? 기준 시점. 그래서 그걸 현지 조사 완료일 또는 대상 물건 조사 완료일, 현재 가서 조사하고 끝낸 날짜, 현조사 완료일이나 또는 물건 가격 조사 완료일 똑같은 얘기입니다. 현재 가서 직접 보고 그 물건을 보고 아 이러니까 어쩌겠다라고 하는 것. 일단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평가사를 받아서 봐야 되겠죠. 자,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날 보고 와가지고 이제 이날이 그렇게 기준 시점이요. 기준 시점은 평가 보고서에 반드시 써야 됩니다. 왜요? 이걸 날짜를 안 써주면 언제 기준인지 모르면 평가가 안 되는 거죠. 10년 전인지 20년 전인지 알 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기준 시점은 평가 보고 작성 필수적인 기대상 반드시 했자니까 기재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요. 그러면서 그 의미가 현재 가서 조사하고 분석 끝낸 날짜. 우리 교재 보니까 일본 보시면은 대상 물건 가격 조사 끝낸 날짜 똑같은 얘기요. 가격을 조사한 날짜, 현재 가서 조사한 날짜, 현지 조사 완료일 또는 가격 조사 완료일 이렇게 하고 자 끝내고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기준 시점이고 끝내고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8월 10일까지 제 책상에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겠죠. 그래서 여기쯤 와서 자 얼마다 여기가 평가 시점이에요. 평가 보고 작성일 딱 써놓고 평가사 이름 써놓고 도장 딱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가 평가일 또는 평가 보고 작성일 평가 시점 여기를 평가 시점 이렇게 말해요. 평가일요. 이렇게요. 이게 평가 시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여기요 기준 시점보다 평가 시점은 앞에 있을까 뒤에 있을까요? 다 항상 뒤에 있어야 맞죠. 단 1분이라도 뒤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우에 따른 연호석이 어쩌니까 뒤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준 시점이 평가 시점보다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일정 날짜를 정해놓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갈 수, 의뢰보다 앞으로 가는 게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앞으로 가면 뭐라고 합니까? 소급평가. 뒤로 가면 기한부 아니면 조건부 둘 중에 하나 이제. 맞죠? 그래서 기한부란 말은 장래 도래를 확실한 시점. 그러니까 2018년 1월 1일 현재, 2018년 11월 26일, 27일 현재. 그날이 무슨 날짜죠? 11월 26일이랑 7일이? 발표한 날짜. 공인조사 되는 날짜. 아니에요? 아마 11월 26일인가 7일 한 달 전부터 뒤에 발표를 하니까 그때 내 이름 나오겠죠? 100%? 아니 내가 나를 못 믿어 누가 나를 믿어줘. 나는 확신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100% 확신감 없으세요? 아니 내가 나를 못 믿어 누가 나를 믿어요? 아 그잖아요. 나는 믿어야지. 그죠? 아, 당연한 걸 물어봤겠구나. 아, 미안해요. 당연한 걸, 그죠? 뻔한 얘기니까. 그래서, 뒤로 갔었을 때 딱 날짜를 정하는 거, 도래가 확실한 시점. 그러니까 2017년, 그죠? 11월 27일, 28일. 그때 나오는 때는 기한부, 맞죠? 근데 도로가 뚫린다면, 규제가 풀린다면, 언제 될지 모르죠. 그때는 조건부, 맞죠? 두 가지요. 4번 1번이죠? 자, 1번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바로 6번의 전제조건 이겁니다. 전제조건. 그러니까 전제조건 요거죠. 그러니까 오늘 현재 그래서 평가는 전부 다 현재 시점 현황평가가 원칙입니다. 현재 모습 자체 원칙이.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이는 모습 자체 그거를 현황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현황평가 요게 일반적 원칙이요. 근데 과거로 갈 수도 있죠. 과거 일정 시점. 근데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소급이란 말 되죠. 과거평가 아니에요. 소급평가. 만일에 이쪽에서 나온다면 소급의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이거 없습니다. 소급 기간은 5년 내려야 된다. 5년 이상은 안 된다. 그런 기준 없다는 얘기. 너무 멀리 가면 안 되겠지만 소급 기간은 10년 이상 안 된다. 그런 기준 없다니까요. 너무 멀리 가면 안 되겠지만 기간을 딱 정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6.25 전후 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소급 평가는 과거로 간다. 근데 과거는 요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가자고요. 자, 그럼 미래로 가면 이제 종류가 두 가지 있는데, 즉, 조건의 성취점 미래인데, 그 성취점을 정확히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성취점을 정확히 확정할 수가 있으면 기한부 맞죠. 확정이 안 되면, 그죠. 그때는 조건부 이렇게요.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기한부요. 그래서 여기 기한부란 말은 조건이 딱 있잖아요. 언제 나올지 나올 수가 있죠. 확정시. 미래가 도래 일정한 시점. 미래가 도래 일정한 시점이니까 정확하게 오늘 못을 박을 수가 있는 거. 그러니까 오늘부터 11월 27일은 몇 번이죠? 딱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확정시란 말 써요. 어느 정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조건부란 말은요. 요거는 확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조건부는 확정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규제가 풀린다면 또는 신도시 된다면 지하철 지나간다면 이런 식으로 확정이 안 됐을 때게 요거 이해하시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현황편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갑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도 종류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부상 표시. 그러니까 공부상 표시 이거하고 지목은 예를 들어서 대로 되어 있는데 지목은 전로 되어 있는데 집 짓고 살 수도 있죠. 공부상 표시하고 그 다음에 실제 용도가 항상 같을까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잖아요.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틀릴 경우는 어떻게 할까? 틀릴 경우는 요거 중심 항상 실제 용도 중심. 맞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멀리 더 어렵게 나간다면 요 정도가 나올 건데 좀 더 어렵게 간다면 이제는 이거죠. 용도 지역하고요. 그 다음에 용도 적지역. 용도 지역하고 그 다음에 용도 적지역은 같은 말 아니에요? 이거 처음 들어본 말 아니죠? 용도 지역이란 말은 주로 뭐겠습니까? 법적계는 법률상 개념이에요. 용도 적지역이란 말은 실제 용도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할 때 어떻게 하자고요? 사실은 요걸 정확히 구별했었는데 그걸 잘 안 하고 있어서 그렇게 용도적이라고 정확히 말하면 법률상 개념이고 용도 적적은 실제 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별하는 방법이 공법에서 용도 지역주의라는 말을 하지 용도 적지역주의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공법이라고 하니까 법률상 뭘로 보자? 용도 지역. 실제 용도는 용도 적지역이라는 말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대부분 어쩌니까 요걸 빼고 많이 쓰긴 쓰는데 정확히 구별하자면은 그래 이럴 때는 뭐 중심? 요거 중심이 항상이요. 그러니까 평가는 전부 다 법적 중심이 아니라 그죠? 실제 용도 중심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오면 조금 문제가 어려워져요. 일단 요 정도는 두 개 정도만 우리는 여기까지만 여기에 나오길 저는 바라겠죠? 썩을 놈들 그죠? 그래 오르면 맞을 거 아니에요. 한두 문제 차이라니까요. 자 해놓고 봅시다. 1번 가장 옳은 것은 장래 도래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장래 도래할 시기 그러니까 언제가 딱 무엇을 확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기한부연.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보시면 두 번째는 부동산의 정감에 대한 새로운 사태 발생을 가상해서 그러니까 지하철 지나간다든지 도로가 뚫린다든지 신도시 된다든지 그런 새로운 가치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려 가정하고 한다니까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가정했으니까 거짓으로 정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래 보자면 두 번째는 뭘로 해야 될까요? 거기 보자면은 그런 것은 기한부가 아니라 조건부 그래야 맞겠죠. 이해하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상태 구조 이용 방법 제한물과 상태 전부 이런 걸 있는 그대로 따진다. 이걸 뭐라고요? 현황. 이게 현재 나타날 현 지금 보이는 상황 우리 현황 상황 파악 이렇게 말할 때 지금 보이는 모습 자체 현황 평가. 원칙은 뭐겠습니까? 요게 맞죠? 원칙은. 근데 예외적으로 요렇게 갈 수가 있다. 조건에 따르면은 원칙은 현황이 맞죠. 언제든지. 그럼 답은 세 번째고 네 번째 과거의 시점으로 가서 기준선하고 과거로 갑니다. 과거평가 아니라 소구평가. 그래야 맞죠? 그 다음에 소구평가 나오면 잘 안 나오지만 나온다면은 기간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소급 기한 제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로 가더라도 5년 이상은 안 됩니다. 3년 이내로 가야 됩니다. 이런 규정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면 또 불합리하겠죠? 네, 그런 것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나라 평가 규칙에 따르면 기준 시점 미리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 임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날 기준 시점을 정할 수가 없다. 아닙니다. 정해져 있으면 과거로 갈 수도 있고 미래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갈 때 기준 시점을 누가 정할까요? 이제 그 다음 얘기. 평가사가 정할까요? 의뢰인이 정할까요? 예, 의뢰인이 정합니다. 의뢰인도 대부분 국가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 지역을 내려서 무슨 개발하는데 그러면 보상평가 해주겠죠. 그때 대부분 소급평가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 게 많으니까. 도로 편입됐습니다. 그러면 또 평가해줘야 되겠죠. 대부분 국가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다 떠나서 기준 시점을 과거비로 갈 때 누가 정한다? 평가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정합니다. 거기까지 나온다면 그 정도면 다 됐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8번. 그래서 맨 처음에는 평가 총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이제. 물론 필요성도 지문은 나올 수 있겠지만 한 문제 될 수 있는 것은 평가 방식 요걸 같아요. 그래서 평가 방식에서는
맨 첫 번째 평가규칙 7조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첫 번째 원칙 있고 예외가 있어요. 그리고 원칙은 어떻게? 개별평가. 물건마다 따로따로 합니다. 개별감정평가. 맞죠? 원칙은 개별평가요. 개별평가 때문에 1필지 1액지죠.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1필지 1액지. 그래서 갑을 병 세상 땅이 이렇게 있는데 갑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을은 이렇게 쓰고 있고 병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 소유자가 틀리다는 얘기는 필지가 틀리죠. 그 다음에 용도가 틀리다는 얘기는 핵지도 틀리다는 얘기. 그럴 때는 여기 따로, 그 다음에 여기 따로 좀 평가하겠죠. 이럴 때는 개별 감정평가. 너무 당연한 얘기. 원칙이 그래요. 그래서 평가는 물건마다 따로따로 원칙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예외가 있겠죠. 그러면 예외에서는 종류가 또 세 가지. 첫 번째는 일괄평가. 그러고 보니까 일괄이라는 말은 한꺼번에 하시는 거예요. 일괄 처리. 맞죠? 이럴 때는 여러 필지가 하나 용도로 쓸 수 있는 경우 혹시 없을까요? 이번엔 제가 가불병 사람한테 땅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 용도로 쓰는 경우 혹시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죠. 세 필지 사가지고 백화점 쓸 수도 있죠. 이럴 때는 그죠? 일괄평가. 대신에 일괄평가는 반드시 합필을 해야 된다. 그런 규정 없습니다. 만약 합필하면은 일괄평가란 말이 안 나오죠. 개별밖에 안 나오죠. 1필지 1액지가 되니까. 맞죠? 또 구분평가도 반드시 분필해야 된다. 그거 없습니다. 그러면 개별평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같으면은 그런 절차 필요가 없고, 여기는 종류가 또 뭐겠습니까? 용도상 일체, 용도상 불가분, 용도상 일체 또는 용도상 불가분요. 그러니까 용도상 일체이기 때문에 복합부동산은 일괄평가 맞죠, 이제요. 땅하고 건물 동시에 같이 쓰니까 용도상 일체요. 또는 일체로, 그렇게 용도상 일체로 이용되거나 또는 거래되거나, 용도상 일체로 이용되거나 거래될 수도 있죠. 또는 용도상 이번에 어쩌니까 불가분 이렇게 됐었을 때요. 그러니까 주물과 종물은 일괄평가 맞죠. 용도상 일체니까. 자동차 앞바퀴 따로, 엔진 따로, 뒷좌석 따로 아니죠. 한꺼번에 동시에 원칙이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는 법의 규정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하겠죠. 특수한 목적이 있었을 때. 또는 의뢰인이 어쩌니까 나는 이렇게 해주세요. 의뢰 조건에 명시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일괄평가라면 너무 쉬운 말 아닌가요? 합쳐서 한다. 대신에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반드시 합필하는 건 아니더라. 만약 반드시 합필하면은 한 필지 한 액지가 되니까 개별평가밖에 되지 않아요? 맞죠? 꼭 합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두 가지는 글쎄 요즘 문제는 거의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개별이라는 사람, 개별이라는 말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일괄이라는 말로 금방 아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보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번 구분평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분평가. 요 두 가지 점이 요게 조금 이제 그렇죠. 그래서 구분평가란 말은 일필지분이니까 수액지죠. 땅이 너무 커요. 너무 커가지고 그냥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쪼갰으면 혹시 안 될까요? 요래 땅을 쪼갰을 수 있죠. 10만 평짜리 큰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각각 용도가 다 틀립니다. 용도가 틀리다는 얘기는 수익성이 같을까 틀릴까요? 용도는 유용성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장사가 너무 잘 되거든요. 여기는 어쩌니까 파리만 날리고 있다. 그럼 같이 하면 또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여기 따로 떨어지는 평가한다면 전부 다 더해가지고 얼마. 이럴 때 전부 다 분필을 반드시 해야 될까요? 그럼 반드시 분필한다면 1필 2액지가 되니까 개별평가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괄이라도 구분이라도 그러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논리가. 이게 반드시 합필 분필은 법적인 절차는 그 다음 얘기라니까요. 제 과목은 항상 용도가 뭐냐 경제적인 향상이 더 먼저. 개론은 돈이 가장 중요한 거 맞죠? 얼마짜리냐 돈 얘기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가치란 말 꼭 따라오죠. 가치가 다르다. 또는 좀 더 멀리 가면 용도가 다르단 말 나와요. 더 멀리 가면 이용 상태. 그러니까 가치가 다르고 용도가 다르다. 그러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쪼개라. 그 다음에 나눠서 평가하는 내 중에 맨 나중에 뭐 합니까? 합산해서 이런 말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억하실 때 구분가치 합산. 그 다음에 기억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도 기억 맞죠? 그래서 기억이죠. 구가 합산.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전후면이 가치가 틀리잖아요. 대로변에 광평수 넓은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넓은 땅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이럴 때 한 필지인데 앞쪽은 대부분 가게로 많이 쓰는 경우 있죠. 슈퍼한다든지. 그 다음 뒤쪽은 또 안집, 살림집도 있는 경우 있죠. 이렇게. 이럴 때는 용도가 같아야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럼 한꺼번에 하면 안 되니까 가게 따로, 집 따로. 그래서 전체 합산 얼마 이런 식으로. 이게 구분. 그래서 전후면의 가치가 틀릴 때는 나눠서 평가도 구분가치 합산. 말 되죠? 가장 많이 써먹는 것이요. 그래서 이래도 감이 안 온다면 이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요거 따로요. 그 다음에 요거 따로요. 전부 다 빗금이 다르다는 얘기는 용도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전부 다 더해봅시다. 자, 더하면은 그럼 어떻게 나오십니까? 요렇게 나오겠죠? 이게 어쩌니까 쪼개라 더해라.
구분 가치 합산. 요 얘기. 좀 기억하시자고요. 잘 나와요. 그러니까 구분 얘기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올까요? 가치란 말이 꼭 나와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가치 용도 나오고 뭘로 쓸까요? 부분으로 쓰기 쉽겠죠. 그래 헷갈릴 거 아닙니까? 구분, 부분 잘못 들으면 그 말이 그 말이죠. 기억인지 비읍인지. 그죠? 좀 구별하시자는 얘기요. 그 다음에 부분평가는 원칙은 안 합니다. 요놈에 대한 또 다른 예외입니다. 또 요놈에 대한 예외. 그러니까 일체로 이용되는 것은 원칙은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게 원칙인데 경우에 따른 요놈은 어쩌니까 요 땅을 한번 따져보고 싶어요. 일체로 이용되는 물건은 그죠? 일괄평가가 원칙 맞아요. 그런데 그럴 때도 특수한 용도와 법이 있을 이 땅만 어쩌니까 요것만 또 평가, 일부러 평가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럴 때 하는 것이 바로 부분평가. 그러니까 부분평가는 일괄평가에 대한 또 다른 예외적 현상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건부지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부부죠. 비읍이죠. 그래서 건부지, 부부. 부부는 혼자 있으면 부부 아니죠. 혼자 있으면 부부란 말은 못하죠. 둘이 같이 써야 어쩝니까? 부부란 말 쓸 거 아니에요. 항상 둘이 같이 써야 되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는 가치란 말 꼭 나오는데 여기는 뭐가 나올까요? 항상 전체를 기준으로. 일부분 기준이 아니라 언제든지 전체를 기준으로 요 말이 꼭 나오셔야 돼요. 대부분 어쩌니까 독립적으로 기준으로 한다. 그럼 틀리죠.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지 일부분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렇게요. 예를 들어서 요게 전체가 복합부동산인데 요게 지금 건부지래요. 그럼 요거 따지고 싶어요. 요것만 따지고 싶습니다. 이럴 땐 요것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평가한 다음에 포함 안 되는 거 요렇게 좀 빼면 되겠죠. 그럼 이번엔 뺄 셈이에요. 그럼 뭐만 남겠습니까? 요것만 남겠죠. 요게 부분평가. 이게 구분하고 부분 좀 잘 구별하시자고요. 구분 둘 다 나누는 거 똑같잖아요. 둘 다 나누는데 그죠? 쪼개서 더하냐 전체에서 빼낸가 그 차이점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래서 주로 시험에서 뭘 많이 냅니까? 요 두 개로 점이니까 잘 바꾸죠. 대부분 구분을 부분으로 쓸 거고 부분을 구분으로 대부분 바꾸기가 거의 십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하는 거로 줄임은 요렇게 돼요.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비교해서 맨 먼저는 구분평가하고 그 다음에 부분평가. 그러니까 둘 다 구분과 부분은 전부 다 나누는 건 똑같죠. 둘 다 나누는데 차이점은 구분은 가치가 다르다는 전제. 구분은 둘 다 나누게 나누는데 여기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했점이니까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했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가치가 다르다는 전제입니다. 기본 전제가. 근데 아래쪽에는 가치가 같다는 전제요. 그러니까 둘 다 나누게 나누는데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나누냐 같은 데서 빼냈냐 이런 얘기. 그래서 만일에 부분평가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거잖아요.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 땅이 요만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도로가 상수도로 정체가 되니까 이번에 도로를 요만큼 넓혔습니다. 넓힐 수 있겠죠? 그럼 요만큼 제 땅이 도로에 편입된 거 맞죠? 그럼 보상 받아야 돼, 안 받아요? 원칙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칙은 일체로 이용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도로에 편입된 거 여기 얼마나 보상받을까? 그러면 요놈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평가한 다음에 안 되는 걸 쏙 빼내면 어쩝니까? 요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부분평가. 구분은 쪼개라 더해라. 부분은 전체에서 빼세요. 요 차이점. 그러니까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나누는 거고 가치가 같은 데니까 빼는 거예요. 일단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두 번째가 요거 있죠. 우리 부분평가하고 그 다음에 독립평가. 요 두 가지가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아마 요 파트일 겁니다. 요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요. 요쪽에서는. 그러면 두 가지 공통점은 뭐였습니까? 둘 다 복합부동산. 둘 다 토지 플러스 건물 이렇게 썼을 때 여기 땅을 따는데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둘 다. 둘 다 출발점이 여기는 반드시 하점이 토지하고 건물요. 다시 말하면 복합부동산 둘 다 똑같죠. 출발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분평가, 독립평가도 전부 다 복합부동산에서 나와요. 복합 개념이 아니라. 건부지도 복합부동산 맞죠? 그잖아요. 이럴 때 그런데 이번엔 건물 어쩌니까 요 건물을 있다고 볼래 없다고 볼래? 그죠? 이런 건물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건물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근데 요 건물이 있는 상태로 평가하는 것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둘이 있어야 부부죠. 혼자 있어 부부가 아니니까. 그런데 현재 있지만 어쩌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건물이 없다고 봅니다. 있는데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것만 따진 것은 그때는 독립. 그러고 보니까 땅만 따지니까 홀로 독자 독립. 맞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뭐겠어요? 건물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건부지란 말 나오겠죠. 맞죠? 그럼 아래쪽은 건부지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는 낮이란 말 나올 수가 있죠. 이 말 이해하시는 거죠? 건물이 없다고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로지 토지만 따지기 때문에 혼자만 따지니까 독립이란 말 되죠. 홀로 독자 독립. 맞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있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현황이죠.
즉 있는 모습 자체니까 현황평가요. 이렇게요. 그렇다면 아래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그죠, 조건부가 되겠죠. 언젠가는 없어질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조건부.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건부 증감가, 건부 증가라든가 또는 감가 고려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고려하겠죠. 건물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근데 아래쪽은 건부 증감가 고려할까요? 이 말 자체 성립이 안 되죠. 건물이 없는데 무슨 건부 증가? 건물이 없다고 본다니까. 건물이 없기 때문에 무슨 건부 증감가 말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맞죠? 자, 그래 놓고 봅시다. 자, 8번. 다음 중에서 구분 감정평가를 하던 설명, 구분평가. 일필의 일부가 도시계획에 저촉돼서 수용에 따른 보상평가. 무슨 평가? 여기, 요거죠, 요거. 부분. 구분이 아니라 부분. 도로에 편입됐었다. 가장 대표 케이스가. 두 번째, 부동산이 토지 및 건물 등으로 결합되어 구성된 경우에 건물이 없는 토지만 독립. 무슨 평가요? 독립평가.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있는데 건물이 없고 토지만 따집니다. 독립. 말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체령들은 대상물의 일부로 해서 평가할 특수한 목적이나 함적 이유가 있는 경우는 그 부분을 평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체령에서 원칙은 안 한다. 근데 특수한 목적, 용도, 어떤 규정이 있을 때는 그 일부에 대해서 할 수가 있다. 무슨 평가? 부분, 이번에는. 여기까지 오신 거죠? 부분평가. 원래 복합부동산은 일체로 해야 된다. 그런데 그 건부지, 나질할 때는, 건부질할 때는 원칙은 안 한다. 근데 특수한 용도와 목적이 있을 때는 일부러 할 수가 있다. 이번엔 부분평가예요. 부분, 비읍이요. 부분평가. 여기까지 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평가는 대상마다 개별로 행해야 하나 원칙. 그러나 둘 이상의 대상물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 상관의 불가분, 용도상 불가분, 요거 있을 때는 한꺼번에 한다. 일괄해서 평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렇죠? 그때는 구분이 아니라 일괄이죠. 지문에 뭘 물어봤습니까? 구분평가 물어봤으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거기는 일괄평가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그죠? 1번, 2번, 3번은 말 자체가 틀렸었는데 3번, 4번은 말이 맞아. 그래서 4번을 다 물어보면 안 돼요. 근데 뭘 물어봤으니까? 구분을 물어봤으니까 4번은 맞는 말인데 일괄평가니까. 옳은 거 틀린 거 찾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구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1번, 2번, 3번은 말 자체가 틀렸잖아요. 근데 4번은 말은 맞잖아요. 그죠? 아니, 속기 쉬우니까. 그렇게 속으시면 계실 거예요, 틀림없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의 대상보다도 가치를 가리면 그냥 같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같이 빠지면 시체죠. 구분평가는 반드시 같이 나오면 꼭 나와야 된다니까. 같이. 답은 5번이죠? 예,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무슨 얘기냐면은, 10번은 지문은 길게 썼지만은 그것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뭐라 했냐면은, 우리 평가란 말은 부동산, 즉 토지 등의 경제가치 산정을 평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란 말은 토지 등의 경제가를 따져 그 결과를 가액으로 삼는 것. 맞죠? 근데 그 제가 평가할 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합법성, 시장성, 존속성, 가능성. 네 가지. 그러니까 감정평가할 때는 감정평가 의미가 평가란 말은 토지 등의 경제가치를 따집니다. 그래서 토지 등이란 말은 평가 대상입니다. 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부동산도 하고 동산도 하고 기타 재산권,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록권 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토지 등 그 한마디가 평가 대상이에요. 그래서 평가 대상은 토지 많은 거, 토지 등 나온 거 보니까 또 다른 거 있단 말이죠. 부동산도 하고 동산도 하고 그 다음에 기타 그죠? 우리 무채재산권, 저작권, 상표권, 등록권, 의장권, 특허권 하는 거 맞죠? 이제 토지 등 그 말이 그 말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 경제적 가치, 가치를 따진다는 얘기. 주로 경제적 가치. 그 다음 가액을 결정해서 숫자로 나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토지 등의 가치를 따져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거. 그러니까 평가는 반드시 금열돈 아니죠? 얼마, 평당 1억 또는 그러니까 옛날 어쩌니까 고소와도 그게 금열돈이 아니라 몇천만 원, 몇억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도자기도 몇 원, 몇천만 원 나오는 거죠. 전부 다 가액으로 표시하잖아요. 숫자로. 그 다음에 평가는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합법성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맞아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면은 작물은 평가 안 합니다. 그래서 도둑놈 작물 불법 맞잖아요. 합법성 없잖아요. 안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시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성이요. 원칙은 어쩌면 시장성이 있었는데 시장성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존속성.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일시적 경우 대여한대요.
일시적인 경우는 안 된다. 좀 어느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존속성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능성. 불가능은 또 안 되겠죠. 그래서 가능성에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달나라 아파트 한 채 얼마입니까? 한강에 인어공주 궁전 얼마입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었는데 기억나세요? 안 나면 제가 돌리면 나와요. 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1번 보시면 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물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단 불법이 아니라면은 일시적 용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돼. 당장 없으니까 안 돼요. 존속성 있어야 되니까 일시적이 아니라. 불법은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요 네 가지 조건을 반드시 맞아야 된단 말이죠. 요거죠. 어느 정도 맞아야 되니까. 물론 존속성은 한 달에서 두 달 그 기간 없습니다. 어느 우리 사회 통념상 구별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돼. 1번이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번은 중요도 붙은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에 지금 중요도 붙는 거예요. 우리 문제에서 보면 중요도가 표시가 붙는 것은 그건 왜 붙여놨을까요? 이건 좀 주의하시 그 뜻이에요. 근데 지문이 긴 데만 붙었습니까? 짧은 데도 붙어있던가요? 짧은 데도 많이 붙어있다니까. 중요도가 붙은 것은 어려워서 붙인 것이 아니에요.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아서 붙여놓은 거죠. 어려운 거 붙인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 요청한 경우, 그리고 평가 특수한 목적이 있을 때는 다른 조건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은 원칙은 평가는 시장 가치, 정상 가치가 맞죠. 그런데 특수한 용도, 목적일 때는 특정 시가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과세 목적이라든가 또는 공공용, 시장성이 약간 없는 물건이 있을 수도 있죠. 시장성이 없는 물건을 억지로 시장성을 부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 못 돼요. 그러니까 특수한 용도와 목적이 있고 시장성이 좀 떨어진대요. 그럼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 평가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그잖아요. 2번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평가 규칙에 관한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는 기준 시점의 가치형 조건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를 한정해서 평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지원대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있고 기준 시점을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소급 그죠? 그 얘기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나도 읽어볼 때 너처럼 이렇게 딱 이해하면서 읽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때는 모르고 읽으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읽어보시고 그래서 보시면은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업자는 평가 조건을 붙여하는데 평가 조건을 할 때는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 요거 나왔네죠. 이렇게 표현했구만요.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 실현 불가능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평가 뭐 가능성 없으면 안 되잖아요. 존속성 있어야 되고 그걸 전 네 가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합법성, 그 다음 두 번째는 존속성, 가능성, 시장성 있어야 된다는 얘기 맞죠?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4번 지금 1번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가치 이론이요. 거기 가치 그러니까 일단은 총론에서는 요거 하나는 좀 압시다. 그러니까 평가 규칙에 네 가지 했을 때 여기요. 일괄평가 그 다음에 개별평가.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 구분하고 구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부분하고 독립 요 정도는 좀 구별을 하시자고요. 잘 언급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이제 가치론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가치론은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평가사 평가할 때 보면 기준이 있을까 없을까요? 요거 있어요. 그래서 요걸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에 제가 사거리에다가 지금 30억을 들여가지고 주유소를 멋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30억을 들여가지고 그리고 친구인 평가사를 불렀습니다. 속으로는 한 100억쯤 불러주길 소박한 마음으로 그래서 친구한테 야 얼마냐? 그러니까 얼마라면 15억 딱 그러더라고요. 저는 30억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15억밖에 안 간대요. 기분이 약간 좀 그죠? 기분이 졸 리는 없겠죠? 그래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러니까 하는 말이 딱 두 마디 하더라고요. 너 얼마 주고 샀냐? 그게 함정시장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자리가 영, 그 말은 최우상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지금 요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얼마 주고 샀냐? 직접 말하면 제대로 못 샀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리가 영 안 좋은데 그러면은 요 동네에 안 맞다는 얘기는 최우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 두 마디로 딱 가더라니까. 그게 이쪽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치론에서 맨 첫 번째가 함정시장인데 함정시장 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가 가치와 가격 구별 기준하는 거. 그래서 맨 처음에가 가치가 무슨 말이고 그 다음에 가격이 무슨 말입니까? 요거 구별하시면 문제요. 요거 정말 자주 나옵니다. 최근에 정말 그죠? 과거에는 정말 단골 메뉴였어요. 거의 나왔는데 좀 뜸하다가 요즘 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 책으로 또 나오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첫 번째 의미를 봅시다. 의미의 가치에서는 맨 먼저 가치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격. 그러니까 가치란 말은 특정인이 특정 물건을 가지고 이용하고 소비할 때 느끼는 주관적 만족도.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라면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 이용할 때 나올 수 있는 이익을 장래이익을 전부 현재까지 이렇게 끌고 온 거 이게 바로 부동산 가치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는 장래 이익을, 권리와 이익을 현재로 바꾸는 거니까. 그럼 부동산 가치는 토지에 무슨 관계 있을까요? 영속성. 장래 이익이니까. 미래가 와야 되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가격은 뭘까요? 가격은 현실 시장에서 매도인금에 서로 주고받는, 사고파는 금액. 그렇기 때문에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걸 사용하고 이용하면서 느끼는 만족도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만족도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 가치는 분명히 있는데 무색, 무미, 무치, 무형입니다.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향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근데 안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가격이라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그 가치를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고 껍데기를 씌우는 것이 바로 가격이라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사고 팔려고. 그래서 가치는 근본적, 본질적이란 말 써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가격이 나오죠. 가치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원초적입니다. 그 물건만 가지고 있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얻을 수 있는 장래 이익을 현재로 바꾸는 것, 그런 얘기. 근데 요거는 본질적인데 요거는 어쩝니까? 가격은 요거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것이 안 보인다니까. 형체가 있으면 좋건데 없으니까 우리가 사고 팔려면 형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고 숫자를 만드는 게 바로 가격이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파생적이라는 말을 써요. 사실은 요 말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본질적이고 파생적이라는 말은 요놈 때문에 여기 나온다는 뜻입니다. 가장 키워드가. 그러니까 가격은 가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이루어진 거지 가격에 따라 가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뒤를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치가 먼저, 가격이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가치가 떨어지면 가격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맞죠? 가격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 키는 가치니까. 맞죠? 그러니까 단기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가 안 돼요. 근데 장기가 되면 일치가 됩니다. 뭐를 따라갑니까? 가격이 가치를 쫓아가야죠. 그러니까 가격은 가치에 수렴합니다. 이래 말해 맞지 가치가 가격에 수렴한다. 그러면 틀렸잖아요. 지금 이해하신 거죠? 그거 외우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외우면 잘 외워질까요? 오늘은 분명 외웠습니다. 내려가다 그죠? 화초장 장초와 뭔지 아시죠? 화초장하다가 장초와 초화장 무슨 아시죠? 놀부가 외우는 거 얘기잖아요. 홍구전에서. 똑같잖아요.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개론 정말 쉬운 과목이라니까요. 아 진짜요. 대신에 좀 보셔야 쉬워. 안 보면 안 쉽다니까요. 본 만큼 나와요. 대신에 좀 시간이 걸려요. 민법 80점에서 지금까지 민법 많이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그러면 여기는 바로 보니까 이제는 본질적이면서 이건 추상적. 그 다음에 여기는 구체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내면적이요. 그럼 여기는 뭐겠습니까? 외면적. 그러니까 가치는 표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면적이니까. 근데 외면적 가격은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가치는 주관적.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같을까요? 주관적. 여기는 객관적이요. 맞죠? 그러니까 주관적이기 때문에 몇 개 있을까요? 볼 때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왜? 둘이 만나야 되니까. 가격은 현실 시장에서 매도가 서로 만나서 주고받은 금액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서로 주고받은 금액 몇 개 있을까요? 딱 하나. 지금 그 시점에서는. 맞죠? 근데 가치는 어차피 내 느낌에 따라서 어쩌니까 볼 때마다. 그죠? 우리가 어쩌니까 예를 들어 배고플 때는 어쩌니까 밥이 너무나 가치가 좋은 거 맞죠? 갈증이 심할 때 그 물맛이 어쩌니까 너무 좋은 거 맞죠? 그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언제든지 뭐 중심? 항상 현재 중심. 즉 미래 수익을 현재 끌고 오는 거냐? 항상 현재 중심. 그러니까 장래 기대가치 현재로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장래 기대가치 현재 끌고 오니까 반드시 영속성에 들어가겠죠. 가격은 영속성이 아니잖아요. 가치는 영속성에서 나옵니다. 이 말 이해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항상 과거요. 자, 지금이 얼마입니다. 돌아서 벌써 과거가 된 거 맞죠? 요게 전부이고.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가격 정확히 구별하시라고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는 가치와 가격은 일반적으로 일치가 될까 안 될까요? 장기되면 일치된다니까. 단기는 일치가 안 돼요. 제 과목에서 뭐든 단기는 불일치입니다. 뭐든. 장기는 다 일치가 균형이 돼요. 일치가 안 되면 장기가 아니에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단기는 전부 다 불일치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단기는 누구 중심? 수요자 중심. 장기는 공급자 중심.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제 건물 같으면 맞죠? 그래서 장기 가면 비용이 올라가면 우상향 높아진다. 우상향 같으면 수평선 떨어지면 우하향.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죠. 우리 기본서 121페이지 120, 123 그러니까 그 말 나오잖아요. 또 용도 지역주의 가면 그 말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안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1번 같은 가치가 더 크잖아요. 그럼 왜? 가치에 따라 이게 이루어지니까. 가치가 더 크면 올라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도로가 뻥 뚫리고 거기 지하철 지나간다네. 그러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 맞잖아요. 그럼 가격 비싸진 거 맞죠? 근데 그 다음날 소문이 그거 아니래. 쓰레기 매립지래. 그럼 그 다음날 가격이 올라가야 떨어져요. 그죠? 미래가치 떨어지니까 맞잖아요.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규제되기 때문에 가치가 높아지면 가격 커지고 가치가 낮아지면 가격 떨어지고 맞죠? 이렇게. 그래서 일치가 안 될 수도 될 수도 여기까지 이게 전부의 사실은요. 자 보시면은 자 1번 가치와 일어서는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 가치라는 것은 장래게 되는 유무형의 편익을 현재 가치로. 그때 그 유무형은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돈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러니까 화폐가치 비화폐가치 전부 다 유무형의 편익은 권익이라고 권리와 이익. 그러니까 권리도 들어가고 이익도 들어갔으니까 권리하고 이익을 합쳐서 권익이라고 그래요. 권리 플러스 이익을 합쳐서 권익. 맞죠? 그러니까 그때는 유무형 다 되니까 화폐적, 비화폐적, 금전적, 비금전적 다 포함돼요. 모든 거. 맞습니다. 두 번째, 가치가 상승하면 이에 따라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죠. 상승합니다, 반드시. 그런데 가격이 올라간다, 가치가 올라간다. 그 말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1번처럼 물건 사면 뭐라 하겠습니까? 참 잘 샀다. 그죠? 2번처럼 사면 뭐라고요? 바가지 썼네. 그렇게 말하죠. 잘못 샀으니까 속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 교환가치, 그 다음에 사용가치, 그건 틀려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재는 뭐가 나왔냐면 가치의 종류가 가치의 다원성, 그러면서 종류가 여러 가지 나왔었죠. 우리 기본서 보면은 그 중에서 맨 먼저 7번, 8번 요것만 딱 얘기했습니다. 과세가치, 담보가치, 저당가치 쭉 나오는데 7번, 8번 가면은 사용가치가 기본서에서 딱 그 두 가지밖에 안 읽었다니까. 그러면은 사용가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용가치. 사용가치란 말은 특정인이 특정 물건을 소비해서 느끼는 주관적 만족도. 사용가치는 요구수익 개념, 기대수익 개념. 기대수익률. 사용가치는 가치니까 기대수익률. 효용 얘기니까. 기대수익률. 우리 저기 투자로 가면 요구수익, 기대수익 거기 보면은 기대수익 맨 밑에 먼저가 사용가치 써놨습니다. 요구수익 맨 밑에 보면 교환가치가 써놨습니다. 보시면은 요약지 페이지로 확인할까요? 그게 몇 페이지인가? 보시면은 페이지 수가 저기 앞에 한 찾으셨습니까? (48페이지) 거기 요약집에 48페이지 48페이지 위에 박스 있죠? 박스 오른쪽 맨 밑에 봐보세요. 사용가치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왼쪽에 맨 밑에 교환가치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용가치는 수익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교환가치는 비용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평가사는 교환가치를 찾아요? 사용가치 찾아요? 평가사는 교환가치. 평가사는 투자가치 찾는 겁니까? 시장가치 찾는 겁니까? 시장가치. 평가사는 주관적 가치, 객관적 가치, 객관적 가치. 요구수익이 전부 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는 시장가치를 찾는 거고, 객관적 가치 찾는 거고, 교환가치 찾는 거지, 투자가치, 주관적 가치, 사용가치 찾는 것이 아니라니까. 오른쪽 기대수익은 누가? 그죠? 상담사, 컨설턴트가. 되죠? 그 얘기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용가치란 말은 주관적 가치요. 쓰는 사람이 느끼는 만족도.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표현을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가 지금 산이 귀암에서 경치가 절경 산입니다. 여기 앞에가 바다가 있고 강이 있습니다. 여기 땅이 바위촌에 땅이 하나 있습니다. 러브호텔 건축처는 참 좋은 땅. 제가 그렇게 표현했다니까. 시골은 농사짓는 할아버지는 저거 어디다 쓰는 거? 쓸모없는 땅. 이해하셨는가요? 예를 들어서 또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지금은 이제 민방위도 오라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안 해서 안 가는데 민방위 갈 때 저희 집 바로 앞에 잠실 중앙교회 있습니다. 교회가 커요. 이렇게. 이 강의실보다 한 4배 이상 더 클 거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저는 딱 들어가서 느낀 것이 마이크가 너무 좋더라고요. 왜? 쓰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것만 봤다니까. 다른 사람은 몰랐을 거예요. 그 마이크 보니까 무슨 마이크인데 너무 소리가 맑어.
그래서 저는 늘 쓰는 사람이니까 그게 욕심이 나더라니까요. 근데 거기 어쩌니까 커튼 없잖아. 뭐 받겠습니까? 커튼을 봤을 거 아니에요. 미장으로 하신 분은 머리밖에 안 보여요. 잘 나왔구나. 머리밖에 안 나와요. 안 그래요? 유치원 하신 분 뭐만 봅니까? 애들만 보면 반가워. 아니 그게 맞잖아요. 자기 일이니까. 맞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용가치는 특정 물건을 사용하고 이용해서 느끼는 주관적 만족도가 사용가치. 효용 개념이요. 근데 교환가치는 뭐겠습니까? 교환가치요. 요거는 사고 파는 금액이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일치가 되어야 안 된다. 이게 바로 유명한 가치론 논쟁이요. 물하고 다이아몬드 논쟁. 바로 요 얘기겠습니다. 물은 사용가치, 그 다음에 교환가치. 한번 따져보세요. 교환가치는 뭐에 따라 이루어진다? 희소성. 희소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별로 사용가치 없다니까 자랑할 때 쓰겠구나. 근데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니까. 근데 물은 먹고 사는데 아주 지장 많죠. 근데 왜 쌉니까? 흔하니까. 흔해 빠졌으니까. 희소성 때문에. 결론은 둘이 같아요, 틀려요? 같지 않습니다. 즉 봅시다. 어떤 자를 사용을 느끼는 만족도 크기, 어떤 자 사용할 때 만족도 크기는 사용가치. 그러니까 앞쪽은 교환가치가 아니라 사용가치란, 맞죠? 뒤쪽에는 사용가치란 일정의 어떤 저런 교환될 수 있는 가치는 사고 파는 가치니까. 그러니까 3번은 자리를 바꿨죠. 그래서 가치에서는 딱 두 개만 봅시다. 다른 거 보지 맙시다. 딱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서 사용가치는 기대 수익 개념이고 주관적 만족도고, 교환가치는 요구수 개념이고, 그 다음 객관적 가치입니다. 저 그렇게 표현했어요. 기본 살 때. 그 파트만 딱 줄쳐졌을 거예요. 거기만 제가 읽었으니까. 다른 거 읽지도 안 했습니다. 틀렸고요. 네 번째, 부동산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서 일정 시점 여러 개 존재할 수가 있다. 그렇죠? 가치는 여러 개 나왔잖아요. 그죠? 가격은 하나. 만든 얘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 가격은 객관적, 구체적, 뻔한 얘기 나왔죠. 자, 그 밑에 2번. 똑같은 문제니까. 옳지 않은 것은 가격은 대상보다 과거값이다. 가치는 미래값을 현재로 바꾼 거다. 된 거죠? 두 번째. 가치는 효용주를 두고 장래에 대한 편익은 금전적, 비금전적 다 포함된다. 돈 되는 거 안 되는 거, 화폐적, 비화폐 다 포함된다는 얘기. 유무형 이익이란 말 뜻이 유형, 무형, 돈, 그 다음에 화폐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포함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치는 주관적, 수단 또 나왔네요. 가격은 객관적, 구체적 되죠? 네 번째, 부동산 가격 평가 목적에 따라서 일정 시점 가격이 여러 개인가요? 아니잖아요. 가격은 하나, 가치는 여러 개. 바꾸지 않나요? 결국 그러니까 요 안에서 이거 물어봤다가 이거 물어봤다가 전부 다 돌아가면서 물어보고 있고 요거 물어봤다. 맞죠? 2번도 이해하시는 거죠? 답은 네 번째, 반대죠? 가격 가치를, 그러니까 가격은 하나, 가치는 여러 개. 순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가치는 일정 시점 여러 개, 가격은 주고받은 금액 하나밖에 없다. 바꿔야 맞고요. 다섯 번째도 두 개의 권리가 각각 동일했을 때 이게 각각 형성됩니다. 거기는 부동산 가치의 특성인데 거기는 각각인데 대부분 어떻게 일체로 형성된다. 그렇게 말 잘 나와요. 하나의 부동산에 둘 이상의 권리와 이익이 있었을 때 각각 따로따로 형성되는 거지 일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보험가치 따로, 과세가치 따로, 투자가치 따로, 사용가치 따로, 따로따로 이제 합쳐가고 전부 다 100억 그 말 아니잖아요. 각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부동산에 둘 이상의 권리와 이익이 있을 때 각각 따로따로 형성된다. 이래야 되는데 일체란 말 쓰면 안 된다는 얘기. 3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금방 되실 거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좀 쉬신 다음에 이제 거기 5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어갑니다.